안녕하세요. 여름방학 학습 계획 및 수시 모집 마무리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은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3학년은 3학년대로, 1학년은 1학년대로 아무래도 올 1학기에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과 활동의 부족으로 많이 걱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연하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입시에 관련된 사실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기별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우리 학생들 모두가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3학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1학년과 2학년 우리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졸업생에 비해서 뭔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올 텐데요. 그러나 입시에서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졸업 연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목표의식을 뚜렷이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있어서 사실 재학생이 유리하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졸업생이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그래서 재학생은 불리하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더 클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뚜렷이 한다면은 바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도 역시 그런 길을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좀 더 계획성 있고 또 차근차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이 변화되는 몇 가지 요소들 그리고 3학년을 중심으로 성적대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3학년의 입시 환경과 그리고 1,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그런 환경적 변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1학기에 수업할 수 있는 날짜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활동한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대학은 여러 가지 고3 배려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는 오히려 혼동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학종에서 비교과 요소를 반영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상황을 고려한 평가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혼란스럽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 세 개 대학의 변화가 좀 큰 편인데요. 연세대는 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 중에서 수상기록,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봉사시간을 아예 반영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서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소 완화시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면접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면접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학생 종합 전형에서의 평가 요소에서의 평가 과정에서의 이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학들이 고3 학생들이 수업 일수가 부족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건국대, 경기대 등등도 역시 상황을 고려한 평가를 하겠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상황을 고려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중앙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시 준비가 어려웠다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서나 내지는 교내 동아리 같은 것들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학년, 2학년들도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요. 사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개학이 많이 늦어질 거라고 애초에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1학기 내내 1학년과 2학년이 교대로 등교하면서 아무래도 수업하는 양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우리 1학년과 2학년은요, 이런 상황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의 어떤 증거 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학교에 나오는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되 수업에서 느끼는 호기심을 스스로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서 메꾸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또 그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면 당연히 대학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학년들은 당장 이제 1학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일정이 아마도 이번 주에 내지는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되고요. 8월 초와 8월 중순에 여름방학을 하게 될 텐데요. 2주 정도 후에 여름방학 후에 2학기 개학을 하면은요. 9월 16일 날 9월 모평 시험을 치르고 또 그날이 바로 9월 16일이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름방학을 8월 중순에 하고 9월 16일에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감한다면은 약 한 달 사이에 1학기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또 본인이 활동한 것에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수능 준비하는 것 이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서류를 마무리하는 쪽에도 역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은 것 중에서 그 독서나 아니면 다른 그 온라인 강좌 등을 활용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과정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9월 16일 날 모의학력 평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인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종료된 후에 대체적으로 하루 후에 자기소개서도 제출 마감으로 잡혀 있는데요. 역시 이 자기소개서 준비도 이번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말고사가 남아있다면 기말고사 준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역시 입시에 있어서 수시든 정시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수학능력시험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하는 거 그리고 2학기 수시 서류 대비 서류 준비도 역시 같이 해야 될 거고요. 올해 입시는 끝까지 가자라는 모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수시에서는 아무리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안한 요소가 없잖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은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정시까지 지원하는 정시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대학의 문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1학기 내신 성적이 다소 좀 부족해서 또 내지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시 갈 수 있는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는다면은 정시까지 해서 오히려 합격의 기쁨을 맛보는 사례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것들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입시 변화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학령 인구가 감소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문이 넓어질 거다라고 수시해서 무턱대고 지원하는 그거는 올바른 판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을 그대로 결과로 받는 전형과 대학들은 대학들의 선호도 대학에 따라서 또 전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이런 경향성과 예상을 충분히 상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형별로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그 수도권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을 선호도별로 묶어서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이렇게 묶어서 7개대, 11개대, 20개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시죠? 빨간색과 파란색만 비교해 보십시오. 빨간색은 지난 2019년 각 대학별로 경쟁률을 묶어본 거고요. 파란색은 2020학년도 즉 작년의 경쟁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경쟁률을 파란색 경쟁률과 비교해 봤을 때 20개 25개 대학 이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으로 숭실대, 광운대, 국민대, 상명대 이쪽 라인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졌죠. 전년에 비해서. 즉 이런 현상을 보면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갖고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경쟁률이 낮아지면은 혹시라도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중위권 대학에서는 왜 경쟁률이 높아졌을까를 다른 전형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는 맞습니다만은 중위권 대학에서 국민대, 언저리 대학들에서는 오히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추세는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들도 보시는데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쪽 15개 대학은 흔히 선호도 대학별로 묶어봤을 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쪽 라인들의 대학들인데요. 이쪽 대학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에서는 다소 낮아졌죠. 특히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높았었던 20개 대학과 25개 대학, 중위권 대학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소 낮아졌죠.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들이 물론 학생들마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 중심으로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또 일부 학생들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랜 기간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온 전형이니만큼 학생 수가 준다라고 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화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부 선호도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중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소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 거기에 여대 라인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빨간색 2019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의 경쟁률이 대폭 낮아진 게 보이죠. 이거는 여대 라인 전체가 아니라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 인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요 전형에서 서울여대에서 경쟁률이 워낙 높았다가 낮아진 거 이외에는 그렇게 큰 특징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정시 전형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까지 끝까지 가야지 합격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정시 수능 위주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요. 한눈에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11개 대학, 여기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인데요. 이쪽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의 하락의 폭이 큰 게 보입니다. 즉, 그 중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정시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이런 경쟁률이 대폭 낮아졌다라고 하는 현상은 올해까지는 수시 모집 인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준비한 대로 수시 전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 상태 속에서 아이들의 수시 전형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면은 정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나타난 현상도 아마도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왜 중위권이건 중하위권이건 정시 전형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느냐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정시 전형까지 가면은 경쟁률이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전문대 지원하고 아니면 지방대 지원하고 뭐 수능 그렇게 준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 5등급, 6등급 받는 친구들이 수능 1등급, 2등급 목표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은 현재 자기의 역량만이라도 유지하거나 내지는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수험 생활을 한다면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환경적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지 지금 당장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또는 모의고사 성적 이런 그 성적 하나만 보고서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진로를 바꾸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올바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학년들인 경우에 이런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서 올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준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준비한 대로 지원 계획을 마무리해야 될 거고요. 또 수능 준비를 통해서 마무리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리라라는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런 충분한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불안한 경우는 당연히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전형에 지원함으로써 합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전략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월 모평 결과가 아무래도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 공부한 것보다 훨씬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성적 결과를 받아들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잘 이런 용어를 써서 공부하려고 하지만은요. 물론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졸업생들이 그 6월 모평에 들어옴으로써 추가로 응시함으로써 등급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거의 절반 정도만이 모평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졸업생이 들어와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에서는 성적이 우리 재학생들의 성적은 더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 재학생들의 성적이 더 떨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올라갈 성적만 남은 성적에서
졸업생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물론 뭐 이것도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요소가 어떤 것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대면 계약이 늦어지면서 3월 2일 날 계약이 5월 20일로 대면 계약이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소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즉, 모의평가와 학력평가, 학평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모의고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출제 기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수능 시험은 내내 작년이나 올해나 범위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문하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죠. 특히 이번에 수학 가형을 예를 들면은요, 작년 3학년에 비해서 기하 벡터 부분이 빠지면서 올해 수학 가형에 변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6월 모의평가 시험이 출제됐을 때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지를 보고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수1, 수2, 미적분 이런 것들 부분을 통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라고 하는데, 실제 채점 결과를 보니까 제 학생들의 수학 가형에서 등급이 상당히 낮아진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똑같은 교육과정 내에서 실제 문제를 평가한 선생님들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수학 가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질문하는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6월 모평 문제지를 다시 꺼내서 평상시 공부한 것과 어떤 부분에서 질문의 각도가 다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점을 보였는지, 즉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미 받은 등급과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좀 더 잘해야 되겠네,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준비보다는 평상시에 공부한 것들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내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즉 유형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비안을 세우는 게 바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크게 난이도 변화는 없었고요. 지문의 길이나 새로운 유형들의 이런 것들도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지금처럼 준비하는 대로, 공부하던 대로 준비를 하면 되지만, 특히 선생님 생각에는 수학 가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 나형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수학 나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난도 높게 출제될 거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여름방학 때는 난도 높은 문제도 같이 준비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특히 3등급과 4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시험 결과를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리뷰하느냐에 따라서 성적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등급 이하 친구들인 경우는 문제 풀이를 반복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3등급과 4등급 친구들인 경우는 문제 유형에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등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답 정리도 해야 되고요. 약점 유형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이 수능까지 목표로 하기에는 상당히 깁니다. 물론 뭐 며칠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날수를 계산하는 건 오히려 불안감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 6모평을 분석해서 9모평까지 가자. 언제죠?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까지 모평 준비하자.
그리고 모평, 구모평 끝나고 나면은 육모평과 똑같이 철저한 분석과 유형 정리를 통해서 12월 3일에 수능 준비하자. 그래서 멀게 수능 준비를 열심히 잘 이런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모의 평가를 통해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의 방향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한다면은 육모평 결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구모평 준비하고 구모평 결과를 준비해서 수능 가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들이 특히 학업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방학은 일단은 육모평 분석을 통해서 수능 약점 마무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1학년, 2학년들의 환경 변화 요소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1학년, 2학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정시가 는데, 그러니까 수능 준비 더 해야 되겠네. 맞아요. 정시가 좀 느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준비하던 것과는 달리 학생부 위주 전형 대신에 이제 정시로 간다라는 전략은 타당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이러한 그 수능 제도와 또 대학별 이런 그 전형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수능 제도가 개편되고 또 대입의 전형이 개편된 이런 제도 개편이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되는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기록의 양과 방향들이 다소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1학년, 2학년 때 특히 1학년 학생들 입학하자마자 어떤 방향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기인 1학년, 2학년 1학기에 요 시기가 조금 밀도 떨어지는 상태로 진행된 우리 2학년들. 어쨌든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수업 양과 활동량이 줄어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큰 변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 수능은 죄송합니다. 일단 수능은 지금 3학년과는 다소 다른 거는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 국어와 수학에서는 필수 과목을 75%, 선택 과목을 25%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시험을 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별하지 않고 두 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응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이런 그 체계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 택일하게 됩니다. 근데 택일이라고 하지만은 크게 고민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교육과정이 편성된 거에 준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하냐, 어떤 과목이 더 수월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의 특성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본인은 선택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화법과 작문 선택자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1, 수2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로 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택이라는 자연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미적분 선택자가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3학년들은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과정에는 기하를 이수를 하지만 수능에서 빠져 있는 기하 과목을 내년에 만약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재수한다고 했을 때 기하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러면은 기하 선택자들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거를 택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칠 것으로 예상하는 미적분을 그대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인문과 자연과정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학생의 선택과정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의 모집 단위는 여전히 인문과 자연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연계 모집 단위로 가는 친구들인 경우는 아무래도 미적분과 과탐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연계와 인문계로 구별되어서 이런 선택이 좀 더 용이했는데 지금 2학년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은 인문 자연 과정이 없어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모집 단위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여전히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대 등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공학계열로 가는 자연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연계 모집단에서 요구하는 수학과 과학 역량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고려한다면 자연계 모집단으로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탐 17개 과목 중에서 과탐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경우는 인문계 모집단위와 자연계 모집단위로 구별돼서 진행되는 현재 고3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형별 규모가 변화되는 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즉 정시가 늘었다. 그래서 정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지만은요. 정시가 늘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시내 16개 대학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40%로 확대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능 위주 전형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게다가 학생부 교과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도 확대됐기 때문에 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그런 전형의 변화는 정시 위주 전형으로만 늘었다가 아니라 정시 위주 전형도 늘어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 이외에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도 기회가 더 생겼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2021학년도 전형간 규모를 보면은요. 참고로 이거는 서울의 선호도가 높은 24개 대학. 여기에는 국민대, 광운대와 같은 중위권 대학과 여대까지 포함된 이 24개 대학의 전형별 규모를 비율로 비교해 보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40%로 사실 높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다. 맞습니다. 반면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33.7%로 다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였죠. 근데 전형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2022학년도에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0%에서 34%로 6% 줄어들었고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33.7%에서 39%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긴 늘었어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폐지되고 늘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규모가 쏠려 있던 이런 그 경향성이 좀 완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녹색으로 되어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치면은 여전히 47%라는 50% 가까이 되는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이제 40% 가까이 되죠. 여기는 24개 대학인데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16개 대학은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40%까지는 확대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여전히 47%, 수능 위주 전형이 39%.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되 정시 수능 위주 전형도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정시를 준비해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네. 즉 전형 규모의 균형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좀 더 다양한 트랙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시 규모는 확대된 것이 아니라 학생부 위주는 여전하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다 같이 그 학생부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물론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만 준비해서 대학을 갔던 선배들에 비해서는 이제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즉 다양한 기회를 확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학년들이 대학 가는 시기에 있어서 변수 중에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의 기록 내용이 다소 축소되는데요. 특히 교사 추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출되던 교사 추천서가 지금 3학년부터 폐지되기 시작했고요. 2학년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럼 이게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학교생활기록부 맨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이제 교사 추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만큼 비중이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1학년과 2학년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없어지는 교사 추천서를 대신할 만큼의 기록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사항들이 대학에 제공됩니다만은 3학년 1학기 활동 중에서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1학년, 2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으로 그 대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졸업한 선배들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항목이 줄어드는 거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 중심의, 흔히 말하는 비교과라고 하는 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다소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여전히 과목당 500자로 기록된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관련은 여전한데 비교과 관련은 다소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교과 관련 활동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특히 교과 등급만이 아니라 교과 학습 발달 사항도 역시 필요할 거고요. 1학년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율 동아리가 연간 한 개만 기록되어지고 또 기록도 동아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30자 이내에서만 기록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다소 이런 자율 동아리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교과 활동에 공부하는 그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만은요. 그렇지만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활동의 기록의 양은 축소되었지만은 동아리 활동을 충실하게 한다면은 그 기록 내용이 진로와 관련된 또 학업 역량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교과세 특기나 아니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특기 사항란에 충분히 기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학교 수업을 먼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동아리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서 배운 거를 스스로 확장시켜 나가는 또 심화시켜 나가는 이런 쪽에서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또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축소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비하기 위해서란다면 아무래도 그 진로와 관련된 이런 목표의식을 뚜렷이 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다 이와 관련되게 기록되어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은 더 커지겠죠. 따라서 학교 수업의 집중은 더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해당되는 공통되는 사항은 저는 독서 활동입니다.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 활동 사항란에는 책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저자만 기록되기는 합니다만은요, 이 독서 내용은 교과 세분화 특기사항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등의 특기사항에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독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책을 몇 권 읽었느냐라고 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기록은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독서는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심화시켜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그 줄기세포를 배웠어요. 그러면 줄기세포에 관련된 거를 문제를 풀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지는 수능시험에 준비할 수 있는데, 근데 수능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줄기세포를 배우고 재생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관심은 안 가져도 돼요. 그렇지만은 생명과학 시간에 줄기세포를 배우면서 이 줄기세포의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관심 갖다가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이 재생의학에 대한 호기심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갔을까요? 이때 바로 독서 등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배웠는데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갔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게 기록이 되어진다면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에 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의 창의력과 열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잘이라는 용어로다가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본인이 호기심으로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고 그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은 대학에서 당연히 학업 역량의 부분으로서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라는 거죠. 특히 1학년, 2학년인 경우에 있어서 교대로 등교하면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과 수업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독서 등을 통한 활동 경험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1학년, 2학년들이 무엇을 더 하면 될까요? 불안해할 때 이런 바로 독서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 이게 필요할 거고요. 3학년들도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좀 더 밀도 있고 어떤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집중력이 있어 보일까요?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독서를 활용한 경험들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변화돼서 혼란스럽다라고 하지만은 최상위권을 위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내년에 2022학년도에 1578명, 요거는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약대 모집할 대학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 1600명 정도에서 약대 학부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는 의학, 치의의 한의학에서 의치하는 흔히 말하는 이쪽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약대에서도 약학대학에서도 역시 학부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10년 동안 의대생을 약 4,000명 증원하겠다. 그리고 당장 2022학년대는 400명의 의대생을 추가로 선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림잡아서 약대와 의대생이 2,0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의대와 약대 쪽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이런 의대, 약대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최상위권 공학계열에서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상위권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아마도 이런 합격선의 변화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보면은 전체 820명 모집하는데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45.6, 44.3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약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수시, 정시 다 준비하자라는 전략. 수시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목 선택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1학기를 마칠 무렵 해서 여름방학 직전에 선택 과목 안내를 하고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은 세우긴 했는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과목 선택 과목이 늘어났다는 거, 또 수능도 선택 과목이 늘어났다는 게 이런 선택에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은요, 크게 보면은 진로 희망,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통합이 됐지만은 대학의 교육과정은 인문자연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즉 대학의 모집 단위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가면 됩니다. 인문인 경우는 여전히 상경계, 어문계, 인문계, 사범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연계는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의학보건계열, 그리고 사범계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과목에 따라서 이런 모집 단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죠. 인문계인 경우는 모두 다 국어, 수학, 탐구, 영어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국어,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상경계열로 간다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또 자연계열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깊이 수준 높은 수학 그리고 과학탐구 필수로 할 거고요. 여기다가 영어가 더 중요하게 포함되어지면 이렇게 일단은 크게 계열을 생각하고 모집 단위를 계열별로 좀 쪼개서 준비를 하고 여기에 맞는 이런 과목을 좀 선택하면 됩니다.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쭉 나열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보면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화면에서 보면은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입니다. 우리의 그 고민은 바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수능 위주 중심인 과목들이 많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되더라도 물론 수능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수능 선택 과목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기에 적합한 과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일반 선택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독서, 문학, 수학 1, 2, 영어 1, 2 요거는 독서, 문학, 그리고 수일, 수의, 영어 1, 2 이 부분은 수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돼서 모두 다 이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탐, 과탐도 학교에서 이수한 대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해서 이수한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여러분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에 있어서 한두 과목 정도의 여러분들의 관심을 추가로 하면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로 가는 경우는 수학과 과탐에 있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자연계로 지원하는 경우는 수학, 미적분, 기하까지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탐, 과학탐구 물, 화, 생, 지, 투 과목에서 두 과목까지는 이수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꼭 이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느냐를 표로 보세요. 일단은 수능 필수 과목인 국어에서의 독서 문학, 수학에서의 수학 1, 2, 그리고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은 확률과 통계는 인문, 자연계 과정 모든 학생들이 같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1, 2는 당연히 수능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자연계로 가더라도 사탐에서 세 과목, 또 자연계로 가더라도 사탐에서 세 과목, 또 인문계로 가더라도 과탐에서 세 과목을 이수해야지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고려를 하시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 상경계열로 지원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화법과 작문 국어 이외에 저는 미적분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공학 계열인 경우는 당연히 미적분을 필수로 해야 되지만은 상경 계열로 지원하는 친구들이란다면 경제 수학 이외에 미적분까지 좀 심도 있는 수학을 공부해 본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무슨 탐구, 무슨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 과목들은 가급적 선택해서 이수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탐구, 무슨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 과목들은요, 교과 수업 시간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 세부능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참고하셔갖고 세부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고민하기보다는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 과학에 깊이 있는 과목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문계 쪽에서는 상경계열로 가는 친구들인 경우에 경제 수학 말고 미적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요게 필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국어, 영어, 탐구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량 요런 정도의 초점을 맞추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리과 가기 위해서 여행지리를 들어야 되고 영문과 간다라고 해서 영미문학 읽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열별로 필수로 하는 그 어떤 교과목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상경계에서만 필수로 요구할 뿐 나머지는 전반적인 기초 학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3학년들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은 9월 16일에 모의학력 평가를 치고 9월 23일부터 수시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계획 세우고 여름방학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를 어느 정도는 잡아둬야 되겠죠. 물론 최종 결정은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고 또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서 최종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6개 중에서 수시 6개 지원 기회 중에서 최소 4개 정도의 기회는 이미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는 확정 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적대별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죠. 이 가고 싶은 대학을 아직까지 성적에 맞춰서 낮추지는 맙시다. 대신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의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류 준비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소신껏 지원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대학의 평가에서는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전형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6번의 수시 기회 중에서 2개 정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 현재 위치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느낀다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의 지원 계획을 횟수를 더 높이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재수까지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성적이 상승 추세라서 이렇게 앞으로의 성적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고 싶은 대학을 좀 더 소신껏 지원하는, 그래서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은 적절하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적정, 도전, 안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갈 수 있는 대학과 전국의 200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으로 분류를 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은 결과 예측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교과 전형,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교과 전형을 얼마나 몇 개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먼저 육모평을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권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국어, 수학, 탐구의 정시 지원 가능권을 이렇게 숫자로 정리한 겁니다. 물론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육모평 결과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요? 요거는 선호도 높은 순서대로 서울의 최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그리고 서울의 중하위권, 그리고 수도권 대학,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 이렇게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숙명여대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보통 중상위권 그룹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숙명여대는 전체 인문계열에 29개 모집 단위가 있는데 숙명여대는 평균 100분이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한 91 정도. 이거는 입시기관에서 예측한 자료라서 실제 수능까지는 정확하게, 수능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학에서 정시에서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100분위 점수보다는 표준 점수가 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별로 영역별 반영비율이 복잡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지금 정시 지원 가능권을 가늠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틀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숙명여대는 전체 29개 모집 단위 중에서 약 70%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은 평균 100분이 한 90 정도면 돼요. 그럼 90이라고 하면은요. 89%까지가 딱 2등급이죠. 그러니까 2등급 끝자락까지만 나온다 그러면은 정시에서 숙명여대 갑니다. 라고 한다면 내 성적이 이 정도 된다면요. 당연히 수시에서는 이거보다 좀 위로 높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여름방학 때 할 거는 숙명여대 가려면은 평균 100분이 90은 돼야 돼요. 그런데 국어는 90이 넘지만은 수학이 80점, 100분이 80 조금 넘어요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평균 100분위로 90 정도로 한다고 할 걸로 예상한 거니까 일단 영역별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시 지원 가능권을 인문 자연으로 꼭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마무리해야 되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 없는 대로만 가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설령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같이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측이 가능한.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짜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두 개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수능 최저 기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령 혹시라도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고려를 안 했다면은 최소한 서울 중위권 대학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3등급, 4등급,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영역 합 7,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과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그리고 나서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잘못 준비하는 전략이요. 1학기 성적 나왔으니까 이제 교과 성적 다 됐고요. 저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만 열심히 쓰면은 저 학생부 종합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만 맞고 일부분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를 통해서 교과 전형과 함께 지원하려고 하는 전략, 이게 역시 우리 여름방학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준비, 또 이번 여름방학 때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집 단위를 조금 더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당연히 세웠겠죠. 그렇지만은 유사한 모집 단위 중에서는요, 합격 가능성이 높고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모집 단위는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원하고자 한 모집 단위와 비슷한 학과인데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 그럴 경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지원 레인지를 넓히는 전략들도 세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목표는 아니어도 됩니다. 전국의 대학이 200여 개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200개 대학이 다 우리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 시내 아니면 서울 근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요, 전체 35개 대학을 A그룹, 1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을 2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캠퍼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 여기에 이렇게 6개 칼럼으로 나누어졌지만은 1그룹, 2그룹은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3그룹과 4그룹, 즉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무작정 지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 캠퍼스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 거점 국립대. 그래서 성적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원 대학은 9월 23일 전에 선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이 대학을 지원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인천 경기 요 대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저는 지역 거점 국립대 이쪽을 지원할 겁니다. 이런 대학별 분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 대학을 골라가야 되겠죠. 최상위권 대학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참고로 보여줄게요. 이거는 역시 숫자가 복잡한데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뭔가 선호도 높은 대학을 이야기하죠. 순서대로. 근데 정시에서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시에서 보면요, 기계공학부 지원 가능 점수를 표준 점수로만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가군과 나군과 다군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군에서 보면은 서울대 396, 성균관대 386, 서강대 385점. 물론 이 점수가 절대 점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상담을 위해서 만든 자료로서 대략 이런 정도의 점수가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원 참고점이요, 선호하는 대학 순서대로 쭉 나열되죠. 정시에서는 점수로 산출해서 줄을 세워서 학생을 합격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순위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는 반드시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아이들, 이번에도 기계공학부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정시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 서열 순위와 수시에서 학교 서열 순위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것. 물론 그룹대별로 비슷하긴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비슷하게 그룹 지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지역에서는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경희대, 외대 이런 대학들은 비슷하게 뭔가 서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뭔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네. 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시 서열의 개념이 수시에 반드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정시에서의 그런 대학 정시 서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보다는 일단은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소신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내신 2.0등급 이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은 선생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4% 이내에 들어서 추천을 받는 경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강대, 성대, 한대 쪽을 아래쪽으로 자꾸 지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와 더불어서 성대, 한대, 경희, 중대 라인까지 이렇게 지원할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대에서는요,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되 하나, 두 개 정도는 서울시립대나 아니면 중앙대를 관심 갖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강대, 성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예 없고요. 한양대는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서 합격선이 높습니다. 반면에 중앙대 학생부 교과전형과 그리고 시립대 학생부 교과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3개 합 6 내지는 3개 합 7, 8 정도 되는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등급 3개 내지는 2등급 4개 이런 정도 2등급 3개 이런 죄송합니다. 2등급 3개 내지는 2등급 3등급 2개 이런 정도 성적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소신 지원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거기에 1그룹, 2그룹, 3그룹대로 정리된 게 보이죠. 그래서 1그룹대보다 좀 낮춰서 2그룹대를 쓰고요. 2그룹대보다 좀 낮춰서 3그룹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1그룹대와 2그룹대는 학교가 나눠지고 또 그룹이 나눠지긴 했지만 1그룹과 2그룹은 인재풀이 같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이런 대학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2그룹 내에서 그 학교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논술 전형이요. 논술 전형 뭐 그날 논술고사 잘 봐서 논술 합격 가능성 높일게요. 근데 논술 전형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요.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은 2%에서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소신껏 쓰기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 두 개 정도 지원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바탕 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소신껏 지원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연세대 면접형은 당연히 추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참고로 연세대 면접형은 40%를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40% 중에서 50%는 지점수를 그리고 50%는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대 면접형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점수에 대해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립대가 아니라 아래 그룹대의 홍익대도 지원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홍익대도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다음 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2.5등급 이내
반에서 당연히 2, 3, 4등 하는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는 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는 뭐 적어도 중대 경희대 정도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한번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서강대, 성대, 한대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 쓰고요. 조금 낮춰서 경희대, 중대 쪽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2그룹과 3그룹대에서는 대학을 낮춘다고 하는 그 시도가 그렇게 적절한 결과를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써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쭉 쓰고 게다가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이라고 한다면은 지원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불합격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최저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되는 거죠.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내신 교과와 그다음에 비교과 서류의 역량이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적대에서도 당연히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2.5 내신 성적에서 이렇게 서강대, 성대, 한대, 경희대, 중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2그룹과 3그룹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개, 4개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는 국민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라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 지원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경희대, 중대 내지는 위에 서강대, 성대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2그룹대 친구들이 사실 4그룹대 대학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6번의 수시 지원 기회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6번의 그 지원 기회를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분명히 구별해서 갈 수 있는 대학으로 안정권이란 말보다는 합격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좀 더 수월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2.5 내신 성적에서도 2그룹과 3그룹대의 서강대, 성대, 한대, 경희대, 중대 이쪽 라인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를 다 지원하는 전략보다는 여기에서 4개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민대와 서울과기대 라인까지.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등급, 4등급, 3, 4등급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2기합 6, 2기합 7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고 싶은 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전략, 지원 전략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서류에 대한 확실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즉,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활동 역량이 떨어진 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어디까지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의 경우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로 한 대학 아니고서는 무조건 재수한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하나, 두 개를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근데 거기에서 광운대나 세종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 기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는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제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중앙대나 시립대 라인을 지원하고 위쪽에 2그룹, 3그룹대 대학을 지원한 전략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5그룹대 대학까지 내려오고 여학생인 경우는 숙명여대 교과 전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3등급 때 친구들인 경우에 있어서요. 내신 3등급 때 친구들인 경우는 당연히 5그룹 때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 라인의 이런 학생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전형과 그 다음에 상명대와 한성대의 교과 전형을 바탕으로 목표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대, 동대, 홍대, 국민대 라인으로 올라가는 전략을 꼭 세워야 됩니다. 이 그룹대에서는 대학에서도 그렇게 내신 성적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성적대입니다. 따라서 이 성적대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내신 3등급이 되니까 내신 3등급이 되면서 먼저 선택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 쪽에 지원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으로 준비된 친구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 한두 개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개 정도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2개를 쓰는 그래서 이 성적대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을 같이 병행하는 전략을 짬으로써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학만을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이 대학에서 많아요. 그리고 이 성적대에서는 저 안 되면 재수할게요 라고 하는데 굳이 재수까지 안 가더라도 수시 6번의 기회를 적절하게만 활용한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많고요. 이때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내신 4등급 이전에 3.5등급 때 여학생들은 사실 여대가 따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적대에서는 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활용해서 선호도가 높은 그룹대 위로 올라가는 즉 건국대와 국민대 같은 4그룹, 5그룹대의 학교를 선호하는 친구들도 여대의 교과 전형을 바탕으로 올라가면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대는 당연히 여학생만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비슷하게 3, 4등급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3, 4등급 정도의 수능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지는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준비하는 전략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학생들 중에는 여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수시 6번의 기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 대학을 가면 되는 거지 선호하지 않는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가고 싶은 대학 이외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 6번의 전략에 포함시키는 전략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성적대가 좀 낮은 4등급 대, 5등급 대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4등급, 5등급 대 이 친구들은 일단은 그 적성고사에 주목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거점 국립대 중에서 추천할 만한 대학은 강원대와 전북대, 그 중에서도 농업, 생명과학 관련 요 학과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원대와 전북대는 그 수요자에 비해서 모집 인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학이고요. 두 번째는 농생 계열 쪽의 학과들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은 지원해서 합격만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 국립대 장점은 전과 제도와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이 잘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선호도가 낮은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하고 그리고 전과나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이런 전략들, 즉 조금 돌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필수입니다. 지역거점 국립대 지원을 위해서는요. 강원대인 경우는 자연계, 수학, 가형 포함해서 2개 합 9, 4, 5등급이죠. 전북대인 경우는 3개 합 11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3, 4, 5등급 정도 되는 성적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 4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내에서도 중하위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지역 거점 국립대를 찾아보는 방법들. 요게 바로 중하위권에서 좀 폭넓게 지원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적성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적성고사 준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신 등급 간 차이가 거기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등급 간의 그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가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적성고사 문항당 배점이 3.4점이기 때문에 적성고사 한 문항이면 내신 한 등급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적성고사는 거기 화면에서 출제 영역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요. 영어가 포함되는 대학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6개 대학 중에서 을지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국어, 영어만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적성고사에만 매달리는 경우는 영어 준비와 탐구 준비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거기 적성고사 시험일이요. 10월 둘째 주 거기 요일을 표시 안 하는 거는요. 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겹치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계속 치죠. 그럼 적성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적성고사로만 시험 그 준비를 6개를 지원하는 친구들 수능 준비가 안 된다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삼육대와 한성대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런 대학들은 적성고사 잘 쳐서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학은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를 치는 대학들. 저는 이 대학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요? 수능 준비와 적성고사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적성고사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타당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적성고사 문제 자체가 수능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적성고사 준비를 병행해야 되고요. 특히 가천대와 고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치고서 그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치기 때문에 수능 치고 나서 열흘 가까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을지대, 고대 세종 캠퍼스, 가천대만 영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탐구가 없는 적성고사 집중은 수능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죠. 미니 수능으로 출제되는 이 수능 적성고사에 대한 대비 방법 당연히 수능 중심입니다. 그리고 수능 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능 이후도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적성고사는 3등급에서 5등급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적성고사로 수시 합격의 기쁨을 끝내겠다가 아니라 적성고사 거쳐서 수능까지, 즉 수능까지 갈 건데 적성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즉 수능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그 일부 학과의 합격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환경융합공학부를 보십시오. 환경융합학부를 보십시오. 15명 모집에 최종 등록 인원이 7명입니다. 즉 15명 모집을 하는데요. 등록한 학생이 7명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못 시켰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켰어도 이 충원 등록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들을 뽑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환경융합학부 맨 아래쪽을 보면요. 뒤쪽을 보면은 합격자 평균 성적이 4등급 그리고 아래 끝자락 평균 합격자 성적은 5.0까지 있죠. 그러니까 내신 4등급대 친구들인 경우에 수도권 대학의 합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되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합격 사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거점 국립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한 교과 전형 그리고 모든 학과 대상이 아니라 선호도가 다소 낮은 농업 생명 계열 쪽 요런 학과들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는 아니어도 지역 소재 대학의 유망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요. 합격선이 4등급 끝자락까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당연히 2등급, 3등급 대 합격선 나옵니다. 근데 졸업 후에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한 이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도 없는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적 위치 특색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가 좀 떨어지죠. 조금 먼 곳이긴 하지만은 졸업 후에 진로를 위해서 이런 학과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충청도에 있는 남설대학교입니다. 남설대학교에 있는 보건 관련 학과와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도 합격선이 7등급대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들은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졸업 후에 진로를 고려해서 유망한 학과들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임상병리학과는 3등급 중반 후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리치료, 안경광학, 응급구조 이 학과들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백석대인데요. 여기도 보십시오. 물리치료학과는 다소 높기는 하지만은 안경광학과나 응급구조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4등급 후반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시 6번의 기회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되 이런 지역에 있는 유망한 학과들도 관심 갖는 전략들 필요합니다. 긴 시간 지루하시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남은 일정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학이 아무래도 8월 중순 말쯤에 진행된다면은 9월 16일에 그 9월 모평시험 그리고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요거를 여름방학 직전에 날짜별로 아까 말씀드린 게 수능 준비, 수능 최저 기준을 위한 수능 준비와 그 다음에 서류 준비, 그 다음에 9월 16일에 학생부 마감 준비까지 해야 되는 일정을 고려하는 계획들 필요하겠죠. 수능 공부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7월, 8월은 우리 재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역량 편차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즉, 7, 8월에 사실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친구와 아예 그 시기를 무시하는 친구들의 때문에 편차가 가장 커지는 시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1학기 때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타난 본인의 수능에서 약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마무리를 통해서 9월 16일 날 구모평은 수능이다라는 준비 자세로 여름방학 준비를 마쳐야 될 거고요. 약 3주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 내지 3주간의 방학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 3주의 전체 방학 기간과 일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기소개서 준비도 이번 주 통째로 자소서 준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보다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에 시간에 맞춰서 매일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마무리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무료로 온라인상에서 상담 자료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비단 3학년만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 네이버에다가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라고 검색하면은요, 진로진학 정보센터 홈피가 나오고요.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학생 학부모용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요건 입력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요, 성적을 입력하면은 갈 수 있는 대학,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합불 사례까지 나오고요. 1학년은 거기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까도 성적에 맞춰서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자료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 상담 프로그램 말고도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꼭 활용을 하시고요.
한국대학교협의회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온라인 상담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상담을 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학 입학처 들어가면 전년도 입결 자료나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안내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번 여름방학 3학년은 마무리, 1학년, 2학년은 1학기의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 이런 시기로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우리 3학년들은 9월에 본격적인 수시 지원 단계에서 효율성 있는 전략을 통해서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은 1학기 때에서의 그런 공백을 여름방학을 통해서 알차게 나의 시간으로 만든다면은 대학의 합격으로 가는 길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쪼록 알찬 여름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